네, 진서로입니다. 50회 한능검 기본 21번부터 해설 강의를 이어갈게요.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이번에 가에 교리에 임명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자, 궁궐 내 서적을 관리하고 왕의 각종 자문에 응하는 기구입니다. 사헌부, 사간원과 함께 3사로 불립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사헌부와 사간원, 홍문관까지 요 세 개가 조선의 3사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홍문관이 되겠죠. 자, 요 승정원은 이제 비서기관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조선시대에 왕명을 왕명의 출납을 담당했던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이제 왕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라고 이제 이거를 대신들한테 알려주는 이런 기구였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왕의 비서기관이에요. 현재로 따지자면 뭐 대통령 기준으로 본다면 비서실, 이게 딱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사대는 이게 이제 고려시대의 감찰기구예요. 이제 승정원은 조선시대라서 안 썼는데, 이 집사부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신라시대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이게 저 신문학 때 기능이 강화가 됩니다. 근데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기구로 이것도 이제 비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승정원과 비슷한 왕명 출납을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신문왕이 집사부를 강화한 거는 당시 진골귀족 세력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직속 기구를 강화시켜가지고 왕권을 강화시키고, 이제 당시에 뭐 상대등이나 이런 귀족 재상들 상대등 권한 약화시키고 집사부 시정 권한 강화시키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게 신문왕의 왕권 강화 정책에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사헌부 사관원이 있는데 요 두 기관, 홍문관을 제외한 나머지 두 기관은 오품 이하 관리에 대한 서경권을 갖고 있었다.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요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22번 갈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현종 때 있었던 두 차례의 예송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송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선지에 중요한 내용들이 다 있어서 그냥 이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조선의 현종은 효종의 다음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송이 처음 일어났던 게 기의 예송인데, 요거는 이제 효종의 승하,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갑인 예송이 효종 부인, 이제 선지에는 효종비라고 돼 있죠. 효종비의 승하. 요것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지 4번은 맞는 답변입니다. 근데 요때 예송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이렇게 효종과 효종의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당시에 이제 효종의 어머니였던 자이대비가 살아계셨어요. 물론 이제 친어머니는 아니고 사실 계모입니다. 인주의 마지막 부인이었기 때문에 계모인데, 어쨌든 그 자이대비 입장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죽은 거죠. 그러면 그때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느냐, 그 기간 때문에 예송이 일어났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3번, 요 자이대비가 상복을 입는 기간이 문제가 되었다도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있었던 그 붕당, 서인과 남인이 그 기간을 둘러싸고 이제 대립을 했다.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대립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1번도 맞는 설명이고 정답은 2번이에요. 조광조 일파가 축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은 기묘사화를 뜻합니다. 이제 위운 삭제 막 이런 것 때문에 조광조 일파가 결국은 축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의 예송 때는 이제 뭐 승리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그냥 서인들의 논리가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요 갑인 예송 때는 남인들의 논리가 받아들여집니다. 이제 간단히 말하면 서인은 효종이 어차피 왕의 둘째 아들이니까 이제 라고 해서 논리를 내세웠고, 남인들은 아니 효종이 왕인데, 왕이면은 조선에서 가장
정통성이 있는 사람인데 둘째 아들로 취급하면 안 되지 않냐, 장남에 준한 예법을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서인이 승리를 했어요. 이 당시에 효종이 즉위하자마자 있었기 때문에 이때 서인들이 힘도 셌고 효종이 뭘 말하고 막 이럴 경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인들이 승리를 했지만 나중에 이제 가빈예송이 있었을 때는 효종 입장에서 저 서인들이 우리 아버지를 그냥 둘째 아들로만 취급하는 게 이제 좀 그렇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단계별 힌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제도, 선해청에서 주관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특산물 대신에 쌀과 배 동전으로 납부했다, 그 다음에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공납을 부과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두 개의 힌트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내야 됩니다. 대동법이죠. 3번입니다. 광해군 때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경기도에 한해서 광해군 때 시행이 됐다가 숙종 때가 되어서야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년이 걸렸다는 얘기죠. 자, 과전법의 경우에는 이제 고려 말에 시행됐던 토지제도, 원래는 이제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행했던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랬다가 조선 세조 때 가면은 과전이 혁파되고 직전법으로 바뀌죠. 자, 균역법은 영조 시기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 이걸 갖다가 1년에 2필씩의 그 군포를 내던 거를 1년에 한 필로 줄였어요. 이게 균역법이고, 따라서 세수가 감소하게 될 테니까 요거에 대한 보충이 필요한데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지주들에게 결적을 부과하거나 명예직인 선무군관을 내려놓고 선무군관포를 징수하거나 아니면은 왕실의 재정이었던 어장세, 소금세, 선박세 등을 국가 재정으로 귀속시킨 이런 게 이제 균역법의 세수 보완 대책이었습니다. 이 영정법은 인조 때 시행이 됐는데 이제 전세, 그러니까 토지 관련 세금을 이제 1년에 1결당 1년에 4에서 6도로 영원히 고정시키는 법이다. 그래서 영정법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렸지만 심화 시험을 준비하신다 그러면 따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24번 갈게요. 다음 비석을 세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자, 이 건물 안에 있는 비석은 탕평비입니다. 두루 원만하고 치우치지 않음이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요, 치우치고 두루 원만하지 못함이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라고 돼 있죠. 자, 탕평비를 통해서 이 왕을 아셔야 됩니다. 영조예요. 영조의 탕평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탕평비 건립한 겁니다. 이거 성균관에 있어요. 성균관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지에서 영주의 업적을 찾아주면 됩니다. 예, 영주의 업적으로 이제 탕평정책으로 보자면은 대표적인 게 탕평비인데, 탕평비. 다만 이분에 관련해서 이제 이 탕평 정책을 좀 어려운 내용으로 보자면 완론 탕평, 좀 기계적인 탕평을 추구하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 당시에 뭐 노론, 소론, 남인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붕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각 붕당의 사람들을 갖다 그냥 이제 일정 숫자에 맞춰서 딱딱딱 집어넣었다. 근데 이제 정조 같은 경우는 줄론 탕평을 해요. 이제 주장하는 논리를 들어보고 이제 정조 생각에 맞다 싶으면 넣고 맞지 않다 싶으면 안 넣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 탕평 정책이 있고, 이제 그 외에는 앞서 나왔던 균역법, 이제 균역법 시행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말씀드렸으니까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을 어느 정도 정리했다. 이제 너무 많아서 이제 일정 수준을 정리했다라는 거죠. 이것도 왕권 강화 정책 중 하나인데 이제 서원을 정리를 했다라는 것도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법전을 정비한 게 속대전, 경국대전을 보완한 법전을 편찬했다라는 게 속대전이다. 뭐 이 정도가 있고요. 그 뭐 업적은 아니겠지만 이모화변, 이건 뭐냐면 그 사도세자 뒤주, 요것도 있죠.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노론들이 특히나 정권을 많이 장악하고 있던 때였고, 영조도 노론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노론들의 압력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론들이 사도세자 없애야 됩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게 무슨 죄를 씌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정도의 죄를 씌우려면 뭐 영모죄나 강상죄가 걸려야 되는데 그런 죄를 씌워버리면은 이제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도 왕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죄를 씌우지 않고 뒤주에 가둬서 죽게 만들었다. 뭐 이것도 이제 당시에 정치적으로 좀 복잡했던 일이 있었겠죠. 뭐 이런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비변사를 혁파하였다. 요거는 흥선대원군, 왕권 강화 정책의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속대전의 편찬, 이게 이제 영조고, 나선정벌의 단행은 이제 효종 때입니다. 요거 이제 북벌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백두산 정기비 건립한 거는 이제 숙종 때죠. 청나라하고 영토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그 백두산 정기비를 건립했다라는 겁니다. 자, 25번 갈게요.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조선 후기의 실학자민 분장가로 호는 연암이고 주요 활동으로 양반전, 허생전, 저술, 수레와 선박의 이용 등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분은 바로 정약용 선생입니다. 아니, 박지원 선생입니다. 저 왜 이래요? 죄송합니다. 네, 박지원 선생입니다. 양반전, 허생전이 이분이 쓰신 대표적인 작품인데, 심지어 호질, 열하일기도 있죠. 제가 국문과 나왔어요. 근데 이런 거 실수하면 좀 큰일 납니다. 죄송해요. 이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고, 심지어 제가 이제 전에 가르쳤던 학생 제자가 이름이 박지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복의 연암 막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이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죄송해요. 특히나 이분은 이제 실학자 중에 중상학파로서 수레와 선박의 이용 등을 강조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정답이 있죠. 바로 2번 열하일기를 저술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의 연행사, 이 연행사의 일원으로 청나라를 다녀왔어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봤던 거, 이제 겪었던 거를 열하일기로 이렇게 저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왔으니까 조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생각이 있으셨던 거고, 그래서 이제 수레와 선박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이분의 논리는 그거예요. 수레랑 선박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길이 뚫릴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당시 이제 보수적 학자들의 논리는 뭐였냐면, 아니 수레를 만들려면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길 만들기 힘들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박지원 선생의 입장은 수레를 만들어서 움직이다 보면 길은 알아서 뚫릴 거다.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그만큼 상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요게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사실 이분은 이제 그 붕당 쪽으로 보자면 노론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글을 대단히 잘 쓰긴 했는데 문체반정, 이게 정조 시기에 글을 대단히 잘 쓰긴 했는데, 이제 이 정조도 굉장한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학문으로 보면은 그냥 원톱으로 꼽을 만한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성리학의 완전 근본주의자 같은 이런 분인데, 정통파. 근데 이 정조 입장에서 이 박지원의 글을 읽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문체가 너무 가벼워. 그러니까 요새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가벼운 문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불러다 놓고 야 너 반성문 써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뭐 그렇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조가 박지원을 그렇게 싫어하거나 이랬던 건 아니에요. 굉장히 아끼긴 했는데 이제 뭐 그랬다는 거고. 자, 몽유 도원도를 그렸다. 이건 이제 조선 전기의 안견이라는 이제 화가이시죠. 사상의학을 정립하였다. 이건 이제 이재마,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나눠서 사상의학이라고 합니다. 대동여지도를 제작하였다. 고산자 김정호 선생님이죠. 자, 26번 가겠습니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임경업 장군이 칼을 휘두르자 그러니까 전기수 자네 왜 이야기들을 멈추는가? 그러니까는 다음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얼른 상평통보를 주게나 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키워드는 전기수 그리고 상평통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수라는 거는 이제 그 소설 같은 책을 읽어주시는 분이죠. 근데 무슨 그냥 일반적인 책 읽듯이 이렇게 한 건 아닐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휩쓸릴 수 있게끔 감정을 담아서 막 임경업 장군이 칼을 휙 휘두르자 막 이러면서 읽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돈이 모자란다 싶으면 멈추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뒷얘기 궁금하니까 빨리 읽어라. 근데 그러려면 돈을 줘야 된다 이거죠. 예, 요건데 시기상으로는 조선 후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전기수가 나왔는데 이제 그거는 서민 문화의 발달을 뜻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글 소설이 유행한 거랑 관련이 있죠. 요게 이제 그 시장, 장시에서 이렇게 이제 전기수가 글을 읽어주고 막 이랬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평통보는 경제발전의 하나의 키워드죠. 숙종 때 제조된 상평통보가 유통되면서 이제 경제가 더 많이 발전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조선 후기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찾으면 돼요.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담은 제왕운기가 저술되었다. 요거는 이제 조선 후기가 아니라 고려 후기입니다. 특히나 이 제왕운기는 이승휴라는 분께서 지으셨고, 이 제왕운기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단군의 건국 이야기도 있지만 이제 고려와 중국의 역대 왕들, 이 역대 왕에 관한 이야기다. 역사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역사서. 요게 이제 그래서 제왕 운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다른 것도 볼게요. 중인층의 시사 활동이 활발했다. 요 시사가 이제 중인들이 조직한 이제 문학 동아리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문학이 왜 양반들만 하냐? 우리는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우리도 문학하자 해가지고 했던 게 시사 활동이고, 여기서부터 비롯된 문학을 위양문학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까지 문학 그 학풍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춘향가 등의 판소리가 성행하였다. 자, 판소리도 역시 조선 후기의 서민문화 발달이에요. 예. 그 다음에 사설시조가 유행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건 서민문화도 될 수 있겠지만은 이때는 이제 그 전에 있던 시조가 3장 6구 45자 이 형식을 이제 정확하게 갖췄던 이제 그런 시조였다면, 이때 사설 시조부터는 이제 거의 뭐 종장의 척구 세 글자 빼고는 거의 다 이렇게 형식이 파괴되는 그런 형태가 나왔다는 거죠. 역시 조선 후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 27번 갈게요. 가정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8월 16일 서울특별시의 서소문 순교성지를 방문했대요. 이곳은 200여 년 전 유교 윤리를 어겼다는 이유로 이승훈을 비롯한 가를 믿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곳입니다. 순교자들 애도하며 헌양탑에 헌화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자, 사실은 교황이라는 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만 알아도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승훈을 비롯한 가를 믿은 사람들을 처형했다. 이제 이런 데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이 이승훈은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세례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천주교예요. 자, 천주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찾아라라고 했는데, 사실 이 천주교는 뭐 세도정치 시기 뭐 이럴 때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때 들어올 때는 이제 종교보다는 학문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이제 그 청나라를 통해서 이제 서학이라는 학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주로 남인들에 의해서 종교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남인 실학자들이 이 천주교를 많이 믿게 되면서 이제 천주교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에요. 초기에는 서학으로 소개됐고 이후에 이제 남인들이 이 서학에 깊이 빠지면서 종교로 믿게 됐다라는 거죠. 자, 다른 종교들도 다 말씀을 드릴게요. 중강당 결성을 주도하였다. 대종교입니다. 단군신앙.
이제 나철 이런 분이 설립하셨고, 여기서 이제 오기오 선생과 함께 해가지고 을사오족을 처단하는 자신회를 결성한다든지, 이제 무장투쟁단체로 중강단을 결성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중강단이 북로 군정서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기관지로 만세보를 발견하였다. 이거는 이제 천도교. 그리고 동경대전을 기본 경조로 삼았다는 원래 이제 동학이에요. 근데 이 동학이 나중에 천도교로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뀌면서 발전하게 됐다라는 거죠. 뭐 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 같은 이런 경전이 이제 동학에 있습니다. 자, 28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어제현 장군의 생가입니다. 미군이 통상을 강요하여 강화도를 침략한 이 사건 당시 광송보에서 맞서 싸우다 전사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군이 강화도를 침략했다는 데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신미양요예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거를 외울 때 미군이 침입했으니까 신미양요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그 뜻이 그건 아니죠. 신민연에 서양이 침입한 소요 사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미국이 나오면 신미양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려 프랑스도 싸우고 미국도 싸웠어요. 예. 어쨌거나 이건 신미양요고, 신미양요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어제현 장군의 광송보 전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장군님 생가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초가집 두세 칸밖에 없는데, 참 검소하게 사셨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신미양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 이제 선지 관련해서 이 신미양요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에요. 이 제너럴 셔먼호 상선의 상인들이 1866년에 평양 지역으로 들어왔어요. 원래 들어오지 말라고 계속 그랬는데 그냥 억지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당시 평양 백성들은 이제 선원들한테 뭐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대접을 하는데, 이 선원들이 야밤에 이제 집을 때려 부시고 약탈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걸 갖다가 가명에다 알리니까 당시에 평안감사 박규수가 배를 불태워라 라고 명을 내리고, 그래서 이제 선원들이 죽고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군이 이거를 구실로 잡아가지고 이제 신미양요를 쳐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후에 흥선대원군 시기니까 흥선대원군이 이걸 보더니, 저 서양놈들하고는 상종하면 안 돼. 척합이. 지네가 먼저 약탈을 저질러 놓고 그거를 갖다 대응을 했더니 쳐들어와?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척합의를 건립하면서 서양과 수교하자는 놈들은 전부 다 매국노인 줄 알아. 뭐 이런 의지를 담았다는 거죠. 자,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빌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제국주의 마인드가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이제 뭐 통상하자, 안 하면 전쟁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것 따라해서 운요 사건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뒤에 나올 일입니다. 자, 삼국 간섭이 일어난 배경이 된 거는 이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요동반도를 받게 됩니다. 한능검 시험에서는 주로 랴오둥반도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일본으로부터, 그러니까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할양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동반도 점령하러 갔더니 이제 삼국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거 운요의 초지진 공격 시작된 게 그 운요 사건이고, 이게 뒤로 강화도 조약으로 이어져요. 이때 이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인데, 이제 지금 이때 흥선대원군 시기 때는 맞서서 싸웠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운요에서 공격을 하니까, 영종도도 공격하고 하니까 이제 고종 민씨 세력 당시 정부가 그래 통상 맺자 이렇게 한 게 강화도 조약인데, 아무래도 당시에 이제 지배층에서는 이 조약을 갖다가 무슨 광해군 시대에 맺었던 기유약조 같은 그런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이미 이때 그 전에 뭐 미일소 통상조약 이런 거 맺어가지고 나라문 열어놓고 이제 미국과 적극적으로 수교를 하면서 전략을 다 살펴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거의 미일소 통상조약 맺을 때 미국 입장처럼 그렇게 맺었어요. 그래서 불평등한 조약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조약 맺은 거예요. 이거는 안타깝죠. 재물포지약에 체결되는 계기는 이모군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자, 1880년대 조선 정부의 개화 정책 해가지고 정책 총괄 기구로 가가 설치됐다라고 나왔죠. 이건 바로 나와야 됩니다. 개화 정책의 총괄 기구, 통리 기무 아문이에요. 4번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별기군을 창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뭐 외교 사절로 미국의 보빈사 파견, 이건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과 관련이 되겠죠. 조미수호 통상조약. 그 다음에 기기창을 설립한 거는 청나라로 갔던 외교사절단 영선사가 신식 무기 제조 방법을 배워온 거예요. 그러면서 기기창을 설립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교정청은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 과정 중에 정부에서 설치했던 개혁기구예요. 농민들은 집강소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고 정부의 교정청도 중요해요. 이게 동학농민운동 과정에 있었어요. 동학농민운동. 전주 화약을 맺으면서, 그래, 우리는 교정청 설치해서 개혁 추진할 테니까 너네는 집강소 설치하면 거기서 이제 개혁안을 좀 올려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일본이 들어오면서 경복궁을 불법 점령하고 이제 정부에다가 개혁을 강요한 게 갑오개혁인데, 이 과정에서 교정청을 폐지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게 됐다. 그래서 얘가, 이 군국기무처가 1차 갑오개혁을 주도했죠. 이 도평의 사사는 원간섭기에 도병마사가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고려시대 때 이제 그 국방을 담당했던 회의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갈게요.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화면의 사진은 1907년 영국 기자 맥켄지가 의병들을 취재하면서 찍은 겁니다. 의병 활동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라고 했는데, 이게 1907년에서도 알 수 있고, 의병들을 취재하면서 찍은 사진이 사실은 딱 한 장밖에 없어요. 이게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보면 이 사진이 딱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의병 역할을 하셨던 배우분들이 사진을 딱 찍는데 그게 이 사진으로 바뀌는, 그게 나오죠. 요 의병은 바로 정미의병입니다. 이 1907년이 바로 정민년인데, 이때 그 한일 신협약이 맺어지면서 대한제국 군대가 철수하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없어지게 되는 그 당시에 대한제국 군대에 있었던 군인들이 당시에 만들어지는 의병에 대거 가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1907년 정민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찍었던 그 사진이 바로 이 영국 기자 맥켄지, 프레데릭 맥켄지요. 이분이 찍은 사진인데, 자, 당시 의병활동, 즉 정미의병에 대해서 말해보자라고 한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정미의병은 이제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면서 규모가 커집니다. 그 해산된 대한제국 군인들이 정미의병에 가담하면서 규모가 커져가지고 13도 창의군이 결성이 돼요. 13도가 그 지역의 행정구역 단위였죠. 평안북도, 평안남도, 뭐 저기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런 13도 지역의 창의군, 의군이 창설됐다 이거예요. 이들이 서울 진공작전을 수행합니다.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인데,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이제 서울을 진입해서 공격하겠다.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제 대응 방식이 1909년에 남한 대토벌. 이제 이렇게 대응했다라는 것까지는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정부의 헌의육조를 건의하였다. 이건 이제 독립협회에서 한 일이죠. 이제 관민 공동에서 이제 이 내용이 만들어졌고, 이걸 갖다 이제 정부에다가 건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백산에 집결하여 4대 강령을 발표했다. 이건 이제 동학농민운동 과정 중에 있었어요. 곽재우, 고경명 등이 의병장으로 활약한 전쟁 임진왜란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말씀드렸고요. 31번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